창조 믿음의 시작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오늘 주제되는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편 찾으시겠어요? 145편? 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손을 펴사 때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소원까지 만족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증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침 식사하셨나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대답이 많이 못하셨어요? 이 음식물들, 먹을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고백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를 아는 자들, 그 진리를 믿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에너지의 생산자, 가장 근원되는 첫 번째 생산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에너지의 생산자.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그 먹이 사슬 같은 거 배우셨잖아요. 먹이사슬. 거기에 가장 바닥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의 생산자가 바로 식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는 건 맞는데, 저는 초식, 야채, 과일만 먹지 않는데요. 동물도 먹어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육식 동물도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쵸? 그 먹이사슬을, 그 생태계 피라미드를 보시면, 그리고 결국 그 초식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그 중에서 탄수화물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그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식물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에너지가 식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인간과 식물은 바로 함께 사는 공생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식물이 있는데 큰 나무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그거는 생각하시잖아요. 아, 내가 식물이 뿜어내는 산소를 들이마셔 살고 그리고 내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들어 마셔 주어서 이 온 지구상의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적어도 이 기체 교환만 보더라도 우리는 식물과 공생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물을 먹음으로 또는 이 식물을 먹은 동물을 잡아 먹음으로 인해서 식량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8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는 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약에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받거나 많은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추출물들이 식물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이 식물은 과연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가? 그것이 질문이에요. 식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가?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생명체에게 먹을 것으로 공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식물은 어떻게 스스로 자라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작용? 식물의 아주 잘하시는 작용입니다. 식물의 바로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그래서 오늘 다룰 과학 이야기는 광합성입니다. 이 광합성이 없으면 산소도 없어요. 그렇죠? 광합성이 없으면 생명체 에너지 순환도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식물의 잎에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잡한 과정이 아닌 것이 이 지금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반응식을 보면요. 들어가는 게 뭐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십시오. 일단 빛 에너지는 있어야 돼요. 태양빛은 필요하죠. 태양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에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첫 번째,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양빛 그 자체로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빛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광합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의 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잎은 그걸 해요. 식물의 잎에서는 그 일이, 그 변환이, 에너지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에 있는 것들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들이 필요한 물질이에요. 광합성을 위해서. 자 지금 첫 번째는 물이죠. 물은 어디서 흡수할까요?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를 하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 물관을 통해서 잎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러면 동물 우리 인간들이 내뱉는 그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를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어떤 그 기체잖아요. 기체잖아요. 그 기체를 어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느냐? 바로 잎 뒷면에 있는 그 구멍이 있어요. 기공이라고 합니다. 기공.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화학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온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만드는 건 뭐죠?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오른쪽 사이드입니다. 화살표의 오른쪽 사이드. 바로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산소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반응 그 분자식이 O2거든요. O. 여기 보세요. 지금 이산화탄소는 예전에 화학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CO2고 물은 H2O라는 건 아시죠? 그러면 얘도 산소를 가지고 있고 얘도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산소가 산소를 만들까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산소?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산화탄소 산소 아니면 물에 있는 산소? 찍어보세요, 한번. 모르니까 이럴 땐 찍으셔야 돼요. 블랭크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50% 50%니까, 그죠? 뭐 올 것 같으세요? 찍어보시죠. 뭘 좋아하시나요? 이산화탄소, 물. 물 좋아하세요? 예, 맞습니다. 물의 산소가 우리가 마시는 산소예요. 잘 찍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산소가 이제 기공을 통해서 다시 나가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들이마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은 여러분 그 탄수화물 옛날에 배우실 때 단당류, 분자 하나로 되어 있는 거,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당류, 그 단당류가 2개 붙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녹말 같은 거를 만드는 다당류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탄수화물에. 그런 것처럼 저장을 할 때는 이 포도당이 설탕, 이당류입니다. 아니면 다당류의 녹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온 식물 전체, 어디를 통해서 이 체관을 통해서 식물 전체로 이제 다 운반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도 탄수화물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잖아요. 에너지 원이 되잖아요. 얘네도 식물도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지만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 원이 되는 그런 영양분을 만듭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또 그것을 먹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탄수화물을 저희가 먹게 됩니다. 나물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 탄수화물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물이 오른쪽에도 있는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물이 없는 이유가 이쪽에 더 물이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12개가 들어가고 6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 들어가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만 물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광합성이에요. 간단하게
태양빛을 화학에너지로 바꿔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 이게 광합성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광합성을 어디서 만들까요? 광합성? 광합성은 지금 이게 잎의 세포예요. 현미경으로 본 식물 세포입니다. 이 식물 세포 하나하나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뭔가가 보이시죠? 이게 엽록체예요. 들어보셨죠? 엽록체, 엽록체. 자, 이 엽록체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입니다.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느냐? 광합성이 일어나는 소기관은 맞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엽록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그란 거 하나 보이시죠? 자, 요거 하나를 확대해서 지금 만든 그림이에요. 식물 세포 안에 엽록체 하나. 이 엽록체는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막, 내막. 그리고 여기 지금 동전처럼 보이는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뭘로 보이세요? 시루떡 쌓아놓은 거? 아니면 이렇게 동전 쌓아놓은 거? 이 동글동글한 거 하나가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안에 엽록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엽록소. 엽록소는 색소입니다. 색소. 그러니까 엽록체, 식물 안에 엽록체라는 소기관이 있고 그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들이 초록색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얘네가 흡수하는 색이 태양빛을 받아서 흡수하는 색이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은 흡수를 하고요. 반사하는 색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반사하는 색을 보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가끔 여러분들 그 잎에 보면 누렇게 떴거나, 그죠? 깻잎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누렇게 뜨거나 아니면 어떤 식물 잎들 보면 이제 까맣게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엽록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엽록소가 아까 태양빛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양빛을 무슨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화학 에너지. 잘하시네요. 화학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엽록소입니다. 엽록소. 그래서 그 엽록소가 어디에 있냐면 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이 안에 엽록소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현미경으로 이 잎 안을 본 그 동영상을 잠깐 짧은 쇼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잎을 이제 현미경으로 볼 거예요. 자, 현미경으로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잎맥입니다. 잎. 보이시죠? 근데 잎 하나하나 세포 보이시죠? 잎 안에 잎의 세포입니다. 근데 뭐가 동글동글한 게 있죠? 이게 뭐라고요? 엽록체. 엽록체가 지금 어때요? 움직이고 있죠? 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그냥 원래고요. 지금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백배속입니다. 그래서 엽록체가 움직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엽록체도 중요한데 그 엽록체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엽록소가 어디에 있냐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또 이제 동글동글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엽록체 안에 또 여기 보이세요? 까맣게? 조금 동글동글동글한 거 뭔가 보이세요? 보이시죠? 요 안에 걔네가 틸라코이드고 그 틸라코이드 안에 엽록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잎의 세포의 구조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굉장히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약한 빛에서는요, 그, 엽록체가,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세포 하나인데, 빛이 약하면 빛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이쪽 표면으로 이렇게 다 모인대요. 근데 빛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엽록체가 상할까? 이렇게 사이드로 간다고 합니다. 사이드로. 숨는 거예요, 나름. 사이드로 가고, 그리고 세포 벽 쪽으로 이동해서 너무 강한 빛은 피한대요. 그러니까 적당한 빛이 있어야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그 에너지를 바꿔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깻잎 안에서 방아잎 앞에서 방아잎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신 거 있으신가요? 별로 하신 거 없으시죠? 네. 자, 이 광합성을 이제 발견을 한 게 언제냐?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연도수 대충 또 찍어보시죠. 오늘 잘 찍으시는데. 광합성을 언제, 이 정도 굉장히 심플해 보이잖아요. 언제쯤 발견했을까요? 2000년대보다는 좀 전에?
한 1700년. 오늘 좋으세요. 네, 그쯤입니다. 자, 1600년대쯤, 17세기 중반에 먼저 이 과학자가,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이 필요하네? 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때 식물이랑 토양의 무게 변화를 측정을 해보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만큼, 식물의 무게가 증가하는 것만큼 토양의 무게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다른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이 필요해 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이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이용이 되고 그리고 산소가 배출이 돼 라는 거를 발견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밀폐된 유리 종 안에다가 촛불을 넣었다고 합니다. 밀폐예요, 밀폐. 밀폐된 종 안에 그 유리 이렇게 안에 촛불을 넣어놨대요. 자, 그러면 이 촛불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밀폐됐기 때문에 꺼지겠죠. 여러분들 촉 끄실 때 그냥 이렇게 뚜껑 덮으실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산소가 없으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쥐를 넣어놨대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요. 질식해서 죽었대요.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식물을 하나 넣어놨대요. 거기에. 식물을 넣어놨더니 쥐도 살고 그 다음에 초도 안 꺼지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필요한, 연소에 필요한 게 나오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식물에서 나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산소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이 중요해. 식물이 자라려면 빛이 중요해 라는 거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식물을 그러니까 수중식물이에요. 수중식물. 왜냐하면 그냥 공간에 이렇게 공기 중에 두면 기체가 생겨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중식물을 이용을 했어요. 수중식물을 빛이 있는 곳에 놓고 빛이 없는 곳에 놨더니 빛이 있는 곳에 수중식물의 잎에서 뭐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 드실 때 뽀글뽀글 생기는 그게 뭐죠? 기체입니다. 기체. 콜라 같은 거 드실 때도 탄산 기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중잎에 빛을 비추었던 그 수중식물의 잎에서 뽀글뽀글뽀글 뭔가 기체가 생기는 거 보고 빛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빛을 쪼여줄 때만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더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도 있고 물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분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도당, 뭐 녹말, 설탕 이런 탄수화물들 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분이죠.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좀 정량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도대체 쓰이는 거야. 아까 반응식에서 제가 뭐 12개, 6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숫자적인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서야 빛 에너지가 태양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네. 에너지가 전환이 되어야 되네. 라는 개념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합성 후에 나오는 아까 산소. 여러분들 잘 찍으셨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온다? 물에서 나온다.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찾아냈고요. 마지막은 엽록체 내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 켈빈 회로라는 게 있는데 이 아까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빛이 있을 때 하는 게 있고요. 빛이 없을 때도 식물이 해요. 물론 양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빛이 없을 때는 빛이 있을 때 만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의 그 앞에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회로를 그 사이클을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 켈빈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 중반이면 약 1600년대 경위인데 이때에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광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느냐? 에스겔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식물이에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약 한 590년에서 570년대. BC예요. 근데 아까 과학자들이 어떤 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광합성을 발견한 것은 1600년대.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지금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성경에 써 있는 게 대단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600년대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고백들이 있는 거죠. 자, 그 전에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한 BC 한 740년, 700년대경 이사야. 나무를 심었는데요.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비래요.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지금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를 축복하는 거냐면 요셉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너네가 이제 들어가서 받을 그 땅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 그리고 땅 아래에 저장한 물, 그리고 태양으로 인해서 결실하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요셉 지파에게 해주게 됩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미 그 전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식물이 무엇에 의해서 자라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물, 그리고 무언가 공기에 의해서, 그때는 뭐 공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산화탄소라고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로 오가 없으니까, 과오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광합성에 필요한 것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한 빛, 이산화탄소, 물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식물을 언제 창조하셨죠? 식물을? 그러면 그 식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것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식물이 셋째 날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식물을 셋째 날 창조하셨는데 필요한 물. 자, 첫 번째 찾아보세요. 물이 언제 있었어요? 물은 언제? 물은 첫 번째 날 이미 수면 위에 그죠?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뭐가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즉 빛과 물이 이미 식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이 이산화탄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일부러 이 분자식을 적어놨어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C와 H와 O로 구성이 됩니다. C는 뭐지요? 이제 아시죠? 탄소. H는 수소지요. 산소. O는 산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들이, 이 원소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여러분, 물에 H랑 산소는 있네. 그러나 탄소는 없어요. 그러면 이 탄소를 제공하는 물질이 무엇이냐?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기에 있었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식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엽록체라는 기관과 엽록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화살표가 끊겼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엽록체에서 이건 식물 세포에서만 합니다. 우리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주지 않으셨어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드는데 자, 이 산소를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시잖아요. 그러면 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죽는 건데 즉 이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 호흡은 이 숨을 쉬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겉으로 나타나는 나는 산소를 내뱉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식물이 산소를 내줘. 이 기체 교환은 겉으로 일어날 뿐이에요.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산소를 주고받고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산소가 필요하지? 나는 왜 산소가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산소가 필요한 거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주님의 일 하시느라 바쁘시니까 그런 건 제가 생각합니다. 자, 산소가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아까 식물이 여러분 이제 깻잎 드시고 방아잎 드시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흡수를 하잖아요. 탄수화물, 포도당을 흡수를 하는데 음식을 드시는 이유가 그거를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이제 뭐예요? 나는 맛있어 만족하면서 끝났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부터 우리 몸은 너무 바빠요. 그거를 다 분해해야 되거든요. 분해해서 뭐 하려고? 에너지를 만드느라고. 여러분들 ATP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량적인 물질인데 결국 ATP라고 하는 이 물질이 가장 우리 몸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 바로 이 ATP입니다.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식물이 만들어 놓은 그 탄수화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복잡한 대사 과정. 아마 20단계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드신 탄수화물이 결국 다 분해가 되고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고 에너지라고 하는 저 ATP라는 물질을 마지막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20단계 이상이 되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을 세포호흡이라고 그래요. 세포호흡, 세포가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호흡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호흡, 우리가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는 그냥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인데 세포가 그 산소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먹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이 과정 이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에서 일어나요. 세포에서 어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나중에 중요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식물 세포에만 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식물과 동물 다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세포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 복잡한 과정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해요. 식물과 모든 동물들이 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제가 제일 복잡한 그림 하나,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끔 복잡한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진화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복잡하지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 아닌데 미토콘드리아 이건 이제 세포 바깥에 있는 이제 액체 물질, 세포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이 세포를 꽉 채우고 있는 액체 물질이 세포질인데 그 안에 이제 전체가 미토콘드리아인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막 하나, 그리고 요거 바깥에 하나 막이 또, 요 안에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막이라고 하고, 이거를 바깥에 있는 막, 해서 외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외막과 내막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죠. 그죠? 자,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막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숫자 1, 2, 3, 4 여기에 4개의 어떤 큰 물질이 이 내막에 지금 박혀 있죠. 여러분들 그 뭐 음식 하실 때 이렇게 뭐 박아놓듯이 하여튼 4개가 박혀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고 복잡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4개가 박혀져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전달계라고 합니다. 4개가 같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체라고 해요. 전자전달 복합체. 근데 이 4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거 큰 거. 이거 보이시죠? 뭐처럼 보이세요? 뭐 버섯인가? 하여튼 마지막에 큰 거 보이시죠? 이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효소예요. 여기서 뭐를 만드느냐? 아까 에너지원이 되는 물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ATP. ATP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ATP를 만드는 효소. 굉장히 크고 복잡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느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미토콘드리아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드신 탄수화물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포 안에서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물질이 뭐냐면 여기 오렌지색으로 보이시는 NADH라고 하는 물질 하나, FADH2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요 두 개의 물질이 뭐를 가져오냐면 이 안에 자 얘네가 여기서 뭐로 바뀌냐면 NADH나 FADH2나 여기 지금 동그란 거 보이시죠? 동그란 거. 이렇게 지금 동그랗고 이렇게 화살표 따라 가시는 거 보이시죠? 이 동그란 게 전자예요, 전자. 그러니까 이 물질이 전자를 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소를 내요. 자, 탄수화물을 흡수를 하셔서 여러 가지 단계에 다 분자가 변하고 분해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나오는 그 물질이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물질이 뭐를 내놓느냐면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을 내놔요. 자, 그러면 전자는 이 복합제를 따라서 이 전자 전달하는 이 네 개의 큰 단백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를 이 물질들이 내놓을 때 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뭐를 하냐면 수소이온,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수소이온들을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수소이온들을 요 두 개의 막 사이로 이동을 시켜줘요. 수소이온이 여기 많아요. 그런데 이 수소이온은 양전하를 띱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양전하가 많아요. 보이시죠? H 플러스, H 플러스. 여긴 양전하가 많아요. 여기는요, 양전하가 적으니까 여기는 뭔가 양이온이 많고 여기는 조금 적고 뭐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런데 이 화살표의 끝이 어디죠?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네 번째까지. 이 전자의 끝이 어디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전자 전달기까지 오고 나서 이 전자를 받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산소예요. 산소가 이 전자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수소랑 같이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어디서 온 걸까요? 아까 여러분이 들이마신, 숨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신 그 산소가 세포까지 다 전달이 되는데 그 산소가 마지막 이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전자를 받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없으면 마지막 전자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전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들어간 이 양전하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걔네가 마지막에 이게 지금 ATP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약간 무슨 모터 같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터. 여기에는 약간 더 전하가 좀 더 세요. 그러면 양전하랑 음전하는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 양전하가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터처럼 이게 돌아요, 위에가. 위에는 돌고 밑에서는 뭘 만드냐? ATP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것을 그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예요. 세포 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에 두 개의 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막에 네 개의 단백질, 큰 단백질 네 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와서 이 빨간 거, 이게 전자예요. 전자를 얘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운반을 해주고 뭐가 지금 하얀 게 이렇게 뚝뚝 올라가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양전하, 수소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 모터 마지막 돌리기 전까지 여기서 지금 보이세요? 산소가 뭐 하고 있죠? 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양전하가 이렇게 ATP에 끌려서 위에서 모터처럼 돌아가죠. 이 돌아가면서 여기 만들어지는 이 마지막 빨간 이 물질이 ATP 여러분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데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다 이해도 못해요.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물론 볼 수는 있지만 외우라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진화로 가능할까요? 자, 제가 아까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동물과 식물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조나 메커니즘이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지막 이 과정은 다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잘 보십시오. 제가 진화론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진화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식물은 식물 따로 동물은 동물 따로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물과 동물이 지금 동일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그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설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설이냐면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 20억 년 전에, 20억 년 전에 하나의 설이에요. 뭐 이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게 조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약 20억 년 전에 공통 조상이 있어요. 무슨 공통 조상? 식물과 동물의 공통 조상. 공통 조상, 그때는 식물도 동물도 아닌 어떤 공통 조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공통 조상이 뭐를 먹냐면 산소를 호흡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그 산소 호흡 박테리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하는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어떻게 돼요? 식물과 동물이 진화를 할 때 서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네. 그래서 각자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미토콘드리아로 세포 호흡을 하는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 그 박테리아를 공통조상, 우리의 공통조상이 계세요. 여러분의 공통조상이 있답니다. 그게 먹었는데 그래서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됐대요.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 시스템이 너무 유용해 보이니까 동물과 식물이 다 각자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식물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웃기시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 다 치시면 과학책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챗GPT 이런 거 치시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아까 그 엽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엽록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엽록체 뭐가 먼저냐, 식물이 먼저냐, 동물이 먼저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동물은 산소가 있어야 사는데. 동물은 산소가 있어야 살아. 그러면 식물이 먼저인가?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연도수를 따져 보다가 약간 동물이 먼저인 것 같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동물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물로 갑니다. 바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진화 순서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광합성을 하는 바다 생물들, 뭐 플랑크톤, 조류들, 걔네들이 물속에서 막 광합성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식물로 엽록체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엽록체가 있는 광합성을 하는 조류를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서 그 엽록체가 식물에게까지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다고 먹으면 그게 내 거가 됩니까? 자,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좋은 눈이에요. 저는 안경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굉장히 높은 도수를 썼기 때문에 안경이 없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눈이 부러워요. 그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또 오늘 좋으시니까 한번 찍어보시죠. 눈이 가장 좋은 동물이 뭘까요? 눈이 가장 좋은 동물. 한번 찍어보세요. 눈이 가장 좋은 동물. 새? 새류 같아요. 네, 맞아요. 공중에서 막 독수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하고 뭐 바닷가 가보면 갈매기들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이렇게 픽해가지고 물고기 잡아 올리고 하잖아요.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가 눈이 제일 좋은데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20km 밖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대요, 타조는. 20km. 그리고 약 40m 거리에서 개미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가장 좋은 눈을 가진 게 타조예요. 그래서 제가 타조 알을 먹으면 저도 그 눈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스투피드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진화예요. 진화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그렇다. 그것도 이상하고 또 이게 가지고 내려왔어요. 식물도 가져오고 동물도 가져왔대요. 자, 그러면 가져오려면 여러분들 지금 배워서 아셔요. 무언가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만들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옛날에 멘델의 유전 법칙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만들려면 여러분의 아기들이 손가락이 있으려면 손가락을 만들 유전 정보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내려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가 와, 이 공통조상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미토콘드리아는 가져가고 싶어. 이건 필요해.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굉장히 복잡한 물질들. 자, 그 물질들을 만들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물이 유전 정보를 인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긴 유전 정보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컷하는 거예요. 아, 이 긴 유전 정보 중에서 이 부분이 세포호흡을 하는 부분이야. 세포호흡을 하는 소기관을 만드는 부분이야. 라고 식물이 인지했다는 이야기예요, 동물도. 그럼 어떻게 인지합니까?
사람들도 지금 컴퓨터를 써서 이제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잘라내야죠. 그 부분만. 잘라내는 물질도 단백질이고 효소고, 걔네들을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그 자르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을 하면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완두콩은 완두콩을 만들고, 사과는 사과를 만들고, 포도는 포도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갖고 싶다고 내가 조금 부족한데 나는 저게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간 유전 정보가 교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나 너무 바쁘다 말씀하시잖아요. 손이 10개라도 부족해.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시면 혹시 다음 세대에 손이 10개인 자손이 나올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바란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들 그 정보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죠. 너무 바빠서 오늘도 제가 좀 어떤 분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이 빗길에 왔는데 때로는 날아가고 싶어요. 날아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언젠가 저의 겨드랑이 밑에서 날개가 나올까요? 어깨에서 날개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지 않습니까? 양서류 파충류에서 새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날개가 나와서. 왜? 날고 싶어서. 저도 날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들은 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 그 물질도 있어야 돼요. 단백질은 뭐 그냥 만들어지나요? 여러분들이 먹어요. 드셔야 돼요. 그죠? 만들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전 정보를 만들 DNA를 만들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미토콘드리아도 완벽하게, 엽록체도 완벽하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포도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왜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풀은 풀대로 만드셨고, 씨 맺는 채소는 씨를 맺도록 만드셨고, 깻잎은 깻잎만 나옵니다. 매년. 깻잎 옆에서 방아잎 논다고 깻잎에서 방아잎 나오지 않더라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나무로 자라도록, 그렇게 크도록, 그래서 이 많은 생명체들을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개화 시기도 틀리잖아요. 빛에 따라서. 그럼 누가 정해요? 아, 나는 여름이 좋아. 난 여름에 뭐를 낼래. 겨울에 좀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럼 나는 겨울에 낼게. 나는 겨울에 과일을 낼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시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크게 하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십니까? 지어진 목적대로 사십시오. 식물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잡초라고 생각하는 그 풀도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떤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해. 이 꽃까지 안 가도 돼. 여러분, 꽃은 되게 예쁘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꽃 색깔이 너무 예쁘네. 어떻게 이런 색깔을 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게 더 귀하다 말씀하시나 봐. 여러분, 잎사귀 하나만 그냥 떨어지는 저 잎사귀 하나도요. 솔로몬의 영광,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 또한
여러분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오늘 큐티, 이번 주 큐티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구하지 마십시오. 각각의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무엇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따라. 오늘 주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합니다.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요. 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아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몰라서 모르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식물을 왜 주셨을까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이 모든 환경들도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또 치료제도 없고 또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영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